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차례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깐 주춤하면서 쉬는 통에 그 기회를 잡아서 알트코인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아시죠? 즉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해 초에 약 38% 수준이었는데 10월부터 50%를 넘기더니 지금은 한 52, 3%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절반 이상의 시총을 비트코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앞서서 치고 나간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기세를 받아가지고 알트코인이 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과 토큰들을 다 지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번 12월 달에 일부 알트코인이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트코인이 이렇게 약진을 보이고 있는 건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레이어 1 코인들의 강세 때문입니다. 레이어 1 코인이라는 건 자체 메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코인을 레이어 1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코인들은 이더리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입니다. 즉, 이더리움 그 메인 네트워크 위에 그 DApp들, 즉 토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 속도도 늦을 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도 빠르고 거래 수수료도 싸게 만든 레이어 1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닷 같은 레이어 1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12월 26일 기준으로 상승률을 들여다보면 솔라나가 자그마치 1100%를 올랐고 아발란체는 340%를 올랐습니다. 카르다노가 154%, 폴카닷이 114%, 트론이 94% 정도 올라서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오른 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레이어 2라는 코인들은 어떤 걸까요? 레이어 2 코인들은 기존 레이어 1 블록체인에 별도의 오프체인을 연결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코인들을 의미합니다. 오프체인이라 하면 메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닌 외부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이를 통해서 온라인 체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확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아십니까? 코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어 1이라고 해서 자체 메인넷을 보유한 코인을 우리가 코인이라 부르고, 이러한 코인 생태계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들, 즉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약간만 변형시켜서 만들어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구동하는 거는 이런 건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더리움이 코인이고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고 있는 것들은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솔라나 가격 차트입니다. 솔라나가 올해 1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왜 이런 이더리움 킬러 코인들이 강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가 초당 한 20, 30건인데 비해서 솔라나는 초당
5만 건 내지 많으면 70만 건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자 카드가 초당 한 6만 5천 건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이더리움 수수료는 평균 2.5달러 정도 되는데 과부하가 만일 걸릴 경우에는 이게 11달러까지도 치솟습니다.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 0.0002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선,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 속도도 늦고 수수료도 비싼 이더리움보다는 이렇게 솔라나 같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싼 코인을 선호할 수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솔라나 가격이 이렇게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 속도가 빠른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를 나타내는 게 블록체인 트릴레마입니다. 즉 암호화폐들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개까지만 해결이 가능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기 내지 저위에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능은 지금 솔라나에서 보듯이 이 확장성, 그중에서도 특히 처리 속도와 수수료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보안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해킹을 방지하려다 보면 그들이 포기할 수뿐이 없는 게 탈중앙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암호화폐는 없고,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기술이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고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 시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자가 선호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그들이 포기한 위험 기능에 대한 보강 개발 계획은 갖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개발팀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그 VC들이 어떤 그룹인지를 들여다봄으로써 앞으로 암호화폐가 발전 가능성을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솔라나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솔라나가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점으로서는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높습니다. 즉 개발 편의성을 그들이 높였는데, 이 얘기는 그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주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위에서 수많은 DApp들을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정책을 쓰고 있는데, 과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 작업 증명을 하면서 채굴 활동을 할 적에는 굉장히 많은 전기가 들어갔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Proof of History라는 이러한 증명 방식을 통해서 수천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병렬로 처리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설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솔라나의 장점입니다. 반면 솔라나의 단점은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그간 많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즉 이렇게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디도스 공격 같은 게 많은데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 분산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기한 탈중앙화에서도 약점이 있는데, 그들이 Proof of History 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노드에 필요한 장비가 고가입니다. 즉 이렇게 고가 장비로 그 노드 인원수를 줄였다는 건
이 상위 30명의 검증인이 이 솔라나 지분의 35% 이상을 보유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점점 중앙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솔라나에 대한 지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솔라나는 네트워크 출시 이후에 5차례나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로 대하고, 그리고 솔라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FTX의 비호를 받으면서 큰 코인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FTX의 지원과 비원을 받으면서 생태계 구축을 했는데, 이때 2021년 초에 시총이 1,150원대였었는데 이 FTX가 지원을 하면서 1년 뒤 시총이 90조 원대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에 FTX가 파산하면서 이러한 협업 사실이 오히려 솔라나한테는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이더리움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솔라나는 FTX 파산의 여파로 시총이 2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90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쪼그라들면서 시총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FTX가 채무자하고의 합의에 도달하면서 회생 가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자 솔라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당시 가격이 13,000원 밑으로 추락했었는데 지금 그 가격도 한 15만 원대로 상승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11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라나가 크게 상승하는 그 이면에는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이 약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그중에 봉크라는 토큰은 올해 들어서만 자그마치 7,9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레이어 1의 흐름도 살펴야 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생태계에서는 그 생태계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토큰들, 이런 토큰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약진하고 있는 게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발란체는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등 이런 자산화 토큰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아발란체가 우리 한국을 비롯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과 이렇게 실물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 웹3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우리 국내 기업들과도 활발히 협업 중에 있는데, 지난 5월 SK그룹 계열사인 SK플래닛은 아발란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웹3 생태계인 업툰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네오위즈 게임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의 특징은 거래 완결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즉 1초 미만의 거래를 완결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X체인, C체인, B체인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X체인은 거래 기능을, C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B체인은 검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가 이렇게 약진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JP모건이 갖고 있는 그 블록체인 계열사 중에 오닉스라고 있는데, 그 오닉스하고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아발란체가 활용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아발란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는 이더리움 가상머신에도 호환이 돼서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솔라나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에도 호환되기 때문에 이 호환성도 좋습니다. 즉 다른 코인들과의 접근성과 호환성이 뛰어난 토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약진을 보고 있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 그렇게 크게 가격이 상승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 이더리움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늦을까요?
우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더리움의 그 업그레이드 발전 방향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처리 속도가 낮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이 로드맵은 크게 머지, 서지, 스코지, 버지, 퍼지, 스폴러지라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머지는 이더리움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시켜서 확정성을 업그레이드한 건데 이건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서지, 버지, 퍼지 등 이러한 코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코스를 다 마무리하면 이더리움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기존 이더리움의 거래 처리량이 지금 초당 한 20개인데 여기다 머지 이후에 그 롤업을 할 경우에는 6,000개 정도로 늘어나고 이게 이더리움 2.0이 완성되면은 초당 10만 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수수료도 굉장히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다시 좀 들여다보면 올해 11월 5일에 업그레이드 개정 계획을 바꿔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지 업그레이드는 거래 데이터를 여러 체인으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 서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이더리움의 초당 처리량이 10만 개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는 레이어 2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서지 업그레이드는 내년 1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지 업그레이드는 탈중앙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드 검증을 쉽게 하기 위한 시도고 버지는 이렇게 손쉽게 만든 검증을 통해 수많은 참여자들을 검증에 참여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퍼지 업그레이드는 불필요한 과거 데이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여태까지는 1년 이상 된 기록도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모든 노드가 저장할 필요가 없이 1년 이상 된 기록은 제거를 함으로써 데이터를 이제 가볍게 가져가서 네트워크의 대역폭 수준을 이제 크게 낮출 수 있고 마지막으로 스플러지는 누구나 쉽게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자잘하고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진행시킴으로써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이러한 순서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법정통화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올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간의 경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국제결제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위프트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서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2011년에 이란이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란 거는 이란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이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언젠가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자체 국제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2015년도에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그리고 루블 국제결제 시스템을 완성시켰고 인도도 자기 자국의 통화 국제결제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선제적으로 자국 통화의 디지털화에 착수를 해서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서 3년째 시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통용되는 화폐의 한 2% 정도가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위안화를 자국의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와 연계시켰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앞으로 CIPS를 통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결제되고 거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는 나름대로의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환경이 없는 곳에서 혹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인터넷이 잘 되지 않을 적에라도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함으로써 결제와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같은데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러한 디지털 위안화가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이 얘기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은행의 구자도 없고 한 이러한 경제계에서 금융이 활성화됨으로써 그들의 경제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계획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륙을 관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까지 해서 3개 정도의 큰 이러한 그 망 위에 자그마치 이 선상에 있는 나라의 숫자가 64개국에 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가 바로 이 64개국에 급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의 자체 국제결제 시스템을 갖고 그다음에 디지털 위안화의 급속한 이런 개발과 전파의 우려 속에서 스위프트 시스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스위프트가 GPI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즉 스위프트 GPI라는 서비스는 이거는 무역 등 대량 거래에만 사용되는 시스템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간 2, 3일 걸렸던 해외 송금 서비스를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런 무역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객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스위프트 GPI 시스템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R3라는 회사가 개발한 코다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 거래만 사용했었는데 2021년에는 이 소매 거래용인 스위프트 고도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이런 도매 거래뿐만 아니라 소매 거래에도 처리 속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중국의 위안화인데 중국의 위안화는 이제는 자국의 CIPS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외환거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미 중국의 대결제 비중은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즉 이제는 중국이 무역하면서 달러보다는 자국 통화로서 무역을 하거나 자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 2%대에서 4.5%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3% 정도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즉 중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건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개발한 CIPS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개도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CIPS가 2015년 출범 당시에는 그렇게 가입은행이 많지 않았어요. 중국은행 11곳과 외국은행 8곳이었는데 현재는 크게 늘어나서 103개 국가의 1280개가 이런 CI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브릭스의 공동 통화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브라질은 중국과 거래를 하면서 주로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제안으로 브릭스가 위안화를 잠재적으로 그들의 공동 통화로 쓰고자 하는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참가국한테 스위프트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프트 시스템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스위프트 시스템은 송금 시장에서 지금 리플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기술적으로 훨씬 우수합니다.
지금 미국의 섹이 리플과의 어떤 법률 다툼을 저렇게 심하게 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리플이 본격적으로 송금 시장에 쓰이게 되면은 스위프트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또한 각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CBDC와도 앞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그러한 이제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게다가 스위프트는 이렇게 리플이나 CBDC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 스위프트보다 훨씬 수수료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건 순식간에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심하게 견제할 수 없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달러와 연동돼 있고 이러한 담보물로서 그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서 담보물에 담궈두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보는 시각은 스테이블 코인이 스위프트의 경쟁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하고 연동됨으로써 오히려 달러의 세계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담보물로서 주로 미국의 국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와 미국 국채를 구입해주는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해외 수입을 할 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연준이 올해 7월에 페드라우라는 즉시 결제 서비스를 내놨는데 즉 이거는 이른바 총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그들이 부르는데 이 자세한 패러다임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 페드나우를 철저히 미국 내수 거래로만 한정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페드나우가 메탈 블록체인과 통합을 해서 페드나우를 통해서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환전 후에 거래가 가능한 이러한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메탈 블록체인이라 하면 아발란체의 하드포크를 기반으로 설립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의미합니다.